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8일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독자님이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자료가 절대 아니고요. 최신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무거우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맞아요. 오늘 주제의 핵심을 미리 살짝 짚어드리자면요. 지금 서민들을 덮친 엄청난 대출 절벽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생계형 자동차 담보 대출 연체가 왜 이렇게 급증하는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깊은 고민, 나아가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금융권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까지 이 모든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자님,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좀 보죠. 당장 4월 10일부터 단위농협 일부에서 가계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하는 단위 농협들은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 대상 대출을 사실상 멈추겠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1%요? 아니, 요즘 밥상 물가 상승률만 해도 그 수치를 막 훌쩍 넘기지 않나요? 1%면 사실상 그냥 대출문을 아예 닫아버리라는 지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보려면요. 일단 금융당국이 올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겨우 1.5%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와, 1.5%요? 경제 전체가 커지는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9%인데 대출은 그 3분의 1도 못 늘어나게 꽉 묶어버린 거죠. 그 목표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단위농협 같은 상호금융권부터 밸브를 잠가버리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제 느낌에는요. 집안에 누수가 좀 생겼다고 메인 수도관 밸브를 밖에서 확 잠가버린 상황 같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랬더니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수압을 견디지 못한 다른 지하실 배관들이 줄줄이 터져나가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 터져나가는 지하실 배관이 바로 제2금융권이고 상호금융권인 거죠.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세게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상호금융으로 확 쏠리는 일명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아, 1금융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로 막 몰려갔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1월이랑 2월 단 2달 만에 단위 농협 가계대출이 3조 2천억 원이나 늘었고요. 새마을금고도 1조 8천억 원이 폭증했습니다. 와, 2달 만에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럼 기자님,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렇게 2금융권이라는 지하실 배관마저 막혀버리면 당장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가 급한 우리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게 참 뼈아픈 딜레마인데요. 결국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기사에서 심각하게 다룬 자동차나 건설기계 담보대출 시장입니다. 아, 자동차 담보 대출이요. 통계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올해 1분기에만 자동차 담보 대출 채무 조정 확정자가 1284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원금 규모만 해도 약 410억 원에 달하죠. 이게 작년 전체 규모의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세상에. 2021년에는 이 숫자가 61명이었다고 하던데요. 61명에서 1284명이면 이거 폭발적인 증가 아닙니까, 진짜? 맞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자신이 생계를 유지할 유일한 도구를 저당 잡히고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거거든요. 벌게 해줄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담보로 넘기고 그걸 뺏기게 생겼다는 건데 이러면 경제적으로 완전 데스 스파이럴에 빠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생업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죠. 포클레인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들 1분기 채무조정 원금도 벌써 10억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게 주요 캐피털사들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기자님. 건설 경기 안 좋고 유가 오르고 이런 건 예전에도 한 번씩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왜 하필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연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단순히 경기 탓만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핵심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우려로 유가가 뛰면서 기사님들 운영비가 치솟은 게 맞습니다만 진짜 트리거는 우리 내부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터졌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요? 그게 어떤 건가요? 작년에 정부가 이른바 627 대책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꽉 묶어버린 조치였습니다. 아, 영끌이나 비투 맞겠다고 내놓은 그 대책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신용대출 길이 딱 막히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틈새 시장으로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잠깐만요. 자동차 담보요?
사실 차값에 아무리 비싸봐야 보통 몇 천만 원 수준일 텐데 그걸로 그 큰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커버가 됩니까? 그 메커니즘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금융사들이 단순히 그 중고차 쇳덩이 가치만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차량 가치에다가 그 사람의 개인 신용 점수를 얹어서 대출 한도를 대폭 부풀려 준 거죠. 아, 신용을 얹어서 한도를 늘려줬다고요? 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들이 시장에 수두룩하게 풀렸거든요. 헐, 1억 원이요? 비투 막겠다고 신용대출을 막았더니 오히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무는 자동차 담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한도 내에 영끌 대출을 또 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정책의 역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덮어놓고 수압을 높이니까 가장 약한 배관이 터져버린 셈이죠. 와, 진짜 답답하네요. 이쯤 되면 이렇게 늪에 빠진 서민들을 건져낼 무슨 동아줄 같은 정책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기사 보니까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이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가칭 금융사다리 대출 혹은 금융사다리뱅크 출시를 제안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셨죠. 저신용자가 어떻게든 1금융권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돕는 중금리 상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근데 기존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사다리뱅크를 만들자는 거죠? 크레딧 빌드업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신용자가 미소금융을 이용하면서 저축을 열심히 하면 우대금리도 주고 신용점수도 올려서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였죠. 취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작동을 안 했나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담보로 맡기는 분들한테 당신 저축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은행 가게 해줄게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는데 내일 모레 적금 무라는 소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최근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통해서 1금융권으로 넘어간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단 1건이요? 이건 뭐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그려놓은 벽화 수준 아닙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김 원장이 실질적인 사다리를 만들자고 나선 건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재원을 누가 되느냐입니다. 김 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민간 금융사들이 돈을 출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정부 예산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민간 금융사가 돈을 내라니. 이거 마치 환경오염시킨 기업한테 정화비용 내라고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 같은 거 아닙니까? 기자님 통찰력이 대단하신데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사회 공헌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리스크 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제공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들 이익 볼 때는 대출 막 해주고 신용도 조금 떨어지면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게 밀려난 한계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굴러 떨어지면 결국 거시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그게 다시 금융권의 리스크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건 금융권 스스로를 위한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인 거죠. 와, 뼈 때리는 논리네요. 게다가 서민금융진흥원이랑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필요성까지 언급했던데요. 네, 지금은 대출 해주는 곳이랑 빚 탕감해주는 곳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길을 잃고 불법 사금융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자 채무 조정받는 즉시 미소금융 연결해주고 1금융권까지 쭉 안착시키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다리를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애초에 사람들이 이런 대출 절벽으로 쫓겨나지 않게 튼튼한 집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기사 후반부에 하나금융그룹 행보가 나오던데 전북 혁신도시에 자본시장 원루프 센터를 구축한다고요? 치아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기자님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의도에서 전북으로 센터 옮기고 창업 허브 만드는 게 아까 파산 위기에 몰렸다던 그 덤프트럭 기사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너무 거시적이고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당장 내일 그 기사님 대출금을 갚아주진 못하죠. 하지만 이건 금융 생태계 체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왜 1.5%라는 빡빡한 대출 캡을 씌웠을까요? 부동산으로 돈 쏠리는 거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5국 3특이라는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밀고 있는데 하나금융이 그 전략에 맞춰 전북 국민연금기금과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자본의 중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지역에다가 돈이 도는 중력을 만든다. 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같은 걸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키우면 수도권에만 몰려있던 돈이 지역의 혁신 기업과 일자리로 흘러가겠죠. 와, 그러니까 당장 돈 몇 푼 쥐어주는 링거 주사가 아니라 아예 경제 체제를 바꾸는 거대한 혈관 이식 수술이라는 뜻이군요.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돌면 애초에 사람들이 차를 저당 잡히는 한계차주로 떨어질 이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구조적 빈곤의 해결책이자 이번 구조 변화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대출 절벽 무제부터 금융권의 거시적인 이동까지 결국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줄무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 획일적인 대출 총량 규제가 혹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계형 서민들을 오히려 벼랑 끝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진정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거시지표를 지키겠다고 경제의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혁신과 생계의 사다리를 놓아서 피를 다시 돌게 하는 것인지 독자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도 동의하시죠?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아주 묵직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민 가계대출의 위기와 금융권의 구조적 변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추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